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정말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갑자기 뭐랄까 봄을 맞이한 듯한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온도 차이가 엄청나죠. 2025년 말에 경주에 입ек해서 만나고 해가 바뀌자마자 2020년 1월 2일에 바로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까지. 이 속도감 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뭐가 오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물밑에서 각자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건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 미션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헤드라인이 계속 눈에 띄는데 이게 과연 진짜 돌파군지 아니면 그냥 멋진 외교적 수사인지 그 실체를 확인해 보는 거죠. 경주에서 7건, 베이징에서 14건으로 늘어난 MOU 리스트를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그 한알령이 풀리는 건지, 또 외신들은 왜 이걸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표현하는지 그 행간의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양국 관계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거대한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거센 미중 갈등의 파도 속에서 그냥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일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기 전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2025년 8월에 미국 CSIS 강연에서 나왔던 안미 경중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발언.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시그널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 노선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행보는 그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죠. 여기에 한국 정부가 불참을 결정하고 바로 그 직전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었죠. 중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중국의 반응을 정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꽤나 노골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면서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을에 있었을 시진핑 지석과 한국 특사단의 면담이 불발됐고 오히려 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북중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과시했죠.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는 경제적 압박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국 간의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바로 그 시점에 2025년 경주 에이피크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정말 극적인 만남이었죠. 와,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 경주에서의 만남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그야말로 살아난 판 위에서 첫 발을 뗀 건데 당시에는 관계 복원의 신호탄이라고 평가받았잖아요. 근데 자료를 다시 뜯어보니 선언은 화려했지만 알맹이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한국과 중국이 발표한 회담 결과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기사가 인상 깊었는데 마치 서로 다른 회담을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게 경주회담의 특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 그리고 7건의 MOU를 체결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게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거나 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민생 이슈에 집중했거든요. 일단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뒀군요. 맞습니다. 일단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였던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다 피해갔다는 거군요. 북한 비핵화 문제나 서해 중국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 문제,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한알령 문제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심지어 우선순위도 달랐어요. 한국 정부 발표 자료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중국 측 발표 자료에서는 이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다자주의 수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 같은 거대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죠. 우리는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동상이몽이었던 셈이죠. 그랬던 분위기가 어떻게 2달 만에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었을까요? 2020년 1월 베이징 국빈 방문에서는 전면 복원의 원년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구체적인 합의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스터리예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회담은 경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성과물들이 나옵니다. 우선 경제 분야부터 보면 MOU가 7건에서 14건으로 딱 2배가 됐죠. 네, 숫자부터 다르네요. 근데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게 15년 만에 상무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한 겁니다. 상무장관 회담 정례화. 이게 그냥 장관들끼리 자주 만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바로 2021년에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 같은 공급망 위기가 터졌을 때 즉각 가동할 수 있는 한라인이 복원됐다는 뜻입니다. 아, 언제든 장관급에서 직접 소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채널이 다시 생긴 거죠. 이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엄청난 안정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새만금 산업단지에 중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협력 강화나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이 합의됐습니다. 문화 분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석자 얼음이 하루아침에 녹지 않는다, 이 말이요. 네, 그 발언이 사실상 한한령 해제의 공식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전면 해제는 어렵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합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선 국민적 거부감이 적은 바둑이나 축구 같은 스포츠 교류부터 재개하고 점차 드라마, 영화, 게임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년간 꽉 막혔던 빗장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보 분야는 어떤가요? 경주에서는 서로 깐소리만 했다고 하셨는데 베이징에서는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베이징에서는 대화 채널 복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 불법 주원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양국 국방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틀에 박힌 해법 대신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 평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게 당장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물론이죠. 하지만 최소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테이블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달 만에 관계가 급진전된 표면적인 이유들은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 수면 아래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적극적으로 다가온 걸까요? 외신들이 특히 시진핑 주석의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라는 발언에 주목하던데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여기에는 아주 다층적인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강력 깨지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견제입니다. 일본 언론의 분석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시 주석이 회담에서 뜬금없이 80년 전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운 동지라는 식으로 역사 문제를 꺼냈다는 겁니다. 아, 의도가 명백하네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한일 관계의 쐐기를 받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단순히 과거사를 언급한 게 아니라 현재의 한미일 협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거네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도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한국을 끌어들여서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지키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바로 북한입니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한국 정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거군요. 네,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남북관계 풀고 싶어? 그럼 우리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사드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을 거론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북한 카드를 통해 미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 구도를 흔들려는 큰 그림의 일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은 정말 균형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거둔 성과인 동시에 어쩌면 진짜 시험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분명 외교적 성과죠. 하지만 동시에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할 것인가 라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받은 셈입니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만큼 미국에서는 한국이 너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네, 이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외신들이 이번 관계 개선을 두고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복잡한 외교 게임이 우리 산업계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정상회담 이후에 기대감이 커졌다는 기사들이 많던데 자료들을 자세히 보니 분야별로 온도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환호하는 쪽은 역시 소비재 기업들이에요. 식품, 수산물, 화장품, 의료 같은 분야는 당장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안전협력 MOU가 체결되면서 K푸드를 중국에 수출할 때 거쳐야 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검역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또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 덕분에 이전에는 규제에 막혀 수출이 불가능했던 냉장 병어나 갈치 같은 신선 수산물의 중국 수출길이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와, 10년 만에요? 네, 그리고 기업들 간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졌죠. 신세계그룹이 중국 최대 유통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MOU를 맺고 K상품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판매하는 유통망을 구축하기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반면에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곳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죠. 아, 그쪽은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들 기업은 굉장히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가 미국의 제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이번 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반도체 관련 투자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게 바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양국 관계 개선은 결국 현대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걸 보면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14건의 MOU 체결이라는 이벤트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셈이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니까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게 만들어야죠. 네, 이걸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외교적, 실무적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터졌을 때 한중 협력 관계가 한미 동맹과 충돌하지 않도록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외교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만 이번 관계 개선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특히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는 확실히 파란불이 켜졌고요.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한미일 동맹의 틈을 파고들려는 중국의 치밀한 전략과 그 사이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한국의 복잡한 고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면복원의 원년이라는 이 선언이 정말 성공적인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지는 결국 이 고차원적인 외교 방정식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자,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자료들을 보면 중국이 바로 올해 2026년 에이펙 의장국이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은 의장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이번에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판 삼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 블록이나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그때 중국이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동참과 지지를 요구해 온다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한중 관계, 나아가 우리 외교의 향방을 지켜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